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4강입니다. 저의 콧뾰루지는 나이키비를 보이지 않네요. 자, 4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과거부터 현대까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알아볼까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93쪽입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배운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현대까지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 사진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오늘 배울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전기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인류는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속도와 정확도가 아주 크게 향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배울 내용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유선전신기인데요. 자, 이 유선전신기로 뭘 보내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모스부호를 유선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길다랗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면서 금방 눌렀다 떼면 점, 길게 눌렀다 떼면 선. 이 모스부호의 이름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모스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전기통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1837년 미국이 모스가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전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까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정보를 전달했냐 확인해 봤더니, 자, 이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자, 미국 저쪽에 어느 도시 있는지 아시나요? 네, 워싱턴 있는데요. 자, 워싱턴으로부터 이 볼티모어라는 도시로 모스부호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유선전신기니까 저 사이에 전선이 계속 깔려 있었겠죠. 이 워싱턴과 볼티모어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세종의 끝에서 이제 대전의 반대편 끝까지의 정도의 거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 최초의 유선통신은 워싱턴에서부터 볼티모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영국 사이에 무슨 바다가 있죠? 네, 대서양이 있습니다.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해저 케이블을 깔게 됩니다. 바다에 케이블을 까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 바다의 케이블을 1858년에 깔고 미국의 대통령과 영국의 여왕이 서로 모스부호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정보통신 기술은 유선전화기입니다. 1876년이라고 써있네요. 자, 원래 전화기의 원리는 바로 이 종이컵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종이컵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 목소리가 여기 있는 실을 타고 떨리겠죠. 그 진동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되면서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유선전화기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자, 이 유선전화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이 있죠.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 전기신호를 다시 음성신호로 변환시켜서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신호를 먼 곳까지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여러분, 저기 왼쪽에 보이는 사람 이름이 뭘까요? 네,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바로 벨입니다. 벨. 자, 그런데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벨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자, 1854년에 이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먼저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벨이 전화기의 발명가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자, 무려 22년이나 앞섰는데요. 이 안토니오 메우치는 맨 처음에 전화기를 발명하고 나서 특허를 낼 비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임시 특허만 등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벨이 특허를 1876년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쉬웠겠죠. 만약에 메우치가 그때 돈이 있어서 특허를 등록했다면 전화 벨 소리가 아니라
전화 매우치 소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유선 전화기였고요. 그 다음 자 오른쪽 보시면 자 뭐라고 써있죠? 네, 무선 전신기입니다. 자 1837년 유선 전신기가 나왔고요. 그로부터 한 60년 뒤에 무선 전신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전신기는 음성을 전달하지 못하죠. 그냥 모스보, 닷 혹은 대쉬만 전달할 뿐입니다. 음성 신호를 보내는 게 모스보를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전화기보다 늦게 발명이 됐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선이기 때문이죠.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파를 사용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전신기는 전기 신호를 전파로 변경시켜서 무선으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사용됐냐면 먼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이나 이동 중인 기차와 통신할 때 이 무선 전신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무선 전신기의 발명가는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마르코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배를 보시면 혹시 다들 아시죠? 네,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이 타이타닉이 1912년 4월 15일 밤 0시에 빙하를 만나서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배에는 무선 통신사가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선 통신사가 계속해서 SOS를 무선 전신기로 보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구조를 하러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먼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이나 기차와 통신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무선으로 모스보만 보내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음성과 음악까지 보내는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최초 라디오 방송은 1924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오미관이라고 보이죠? 이게 뭐하는 건물인 것 같나요? 오미관, 식당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화관입니다. 그 영화관에서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험으로 운영해봤는데요. 이때 무려 3,000명의 인파가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 3,000명이면 어느 정도냐? 우리 학교 전교생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우리 학교 학생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학교 3개 전교생이 다 모인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인파가 되겠죠. 자, 이 라디오라는 거는 소리를 일단 전기로 바꾸고요. 그 전기를 다시 전파로 바꾸고, 전파를 전기로 바꾸고, 다시 소리로 바꿔서 음성이나 음악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1959년 최초 국산 라디오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24년에 최초로 방송을 했는데요. 전 세계 최초의 방송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1906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라디오였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무선으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전달을 하는데요. 우리 무전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최초 차량용 무전기는 193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우리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토로라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 모델이 모토로라 거였어요. 이 모토라는 움직이다 와 오라라는 소리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무전기니까 어디에 처음 사용되었을까요? 차량인데 그 중에서 경찰차에 처음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모토로라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들 저런 무선통신 기기 많이 보셨죠? 얘 이름이 워키토키인데 이 워키토키도 모토로라가 개발을 하게 돼요. 통신병 하는 그 엄청 큰 이렇게 메고 다니는 무전기가 모토로라에서 맨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 1학기 때 수송기술 할 때 배웠었죠. 1969년 누가? 닐 암스트롱이 어디에 갔죠? 바로 달에 갔습니다. 그 달에 갔을 때 닐 암스트롱의 음성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그 실시간으로 전달했던 음성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무려 달에서 실시간으로 이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도 모토로라에서 우주용 무전기를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모토로라가 참 무전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최초의 컴퓨터로 가볼 건데요. 자, 최초의 컴퓨터는 우리가 애니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영화 중에 우리 세계대전 중에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드는 영화가 있었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그 당시 독일군은 애니그마라는 암호를 통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암호를 보면 무슨 이상한 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독을 못했는데, 자, 이 영국군이 암호 해독기 콜로서스를 만들게 됩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콜로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암호 해독기를 개발한 게 비밀리에 붙여졌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좀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가 이 콜로서스다 아니면 그냥 애니악이다 라고 좀 얘기가 분분합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최초의 컴퓨터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냐면 계산용 그리고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애니악의 모습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의 컴퓨터와 매우 다르죠. 매우 거대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용이나 군사용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자, 이 애니악 같은 경우는 어디에 활용됐냐면 일기예보나 이제 우주선 연구 등 군사용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초 컴퓨터였고요. 자, 그리고 195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을 방송하게 됩니다. 몇 년도에? 1956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961년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을 텐데 사실 최초의 방송은 1956년입니다. 그래서 대한방송이라는 데서 하루 2시간 해서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 등을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럼 1961년은 뭐냐? 국영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KBS를 이때 개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1956년이었다 라고 교과서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텔레비전은 어떻게 정보를 받냐? 안테나 있죠, 안테나. 그 안테나로 이제 정보를 받았는데 뭐 산세가 험한 지형에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신호를 끊김없이 받기가 힘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을 끊김없이 볼 수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위성통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맨 왼쪽에 안테나가 있죠. 엄청 큰 대형 안테나가 있어요. 그 대형 안테나에서 방송이나 아니면 음성 같은 것들을 송출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위성으로. 미국에서 통신을 위한 최초의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걔 이름이 텔스타입니다. 그 텔스타가 우주에 있으면 그 안테나로부터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다시 유럽이나 다른 각각 전 세계에 송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야구 생중계를 이제 유럽의 팬들이 실시간으로 관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상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미국에서 최초의 위성 통신을 하면서 이전에는 지상의 안테나로 송수신을 해서 건물이나 나무 아니면 산 같은 장애물 때문에 신호가 끊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켓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인공위성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끊김없이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977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혹시 사진 보시면 여기 로고 하나 보이시나요? 가운데 부분에 뭐라고 써있죠? 애플이라고 써있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을 만든 회사죠.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이 보이고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최초의 컴퓨터는 이 애플이 만든 애플2라고 합니다. 이 애플2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버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도 실제 가능했고요. 자, 그래서 이 애플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최초의 컴퓨터고 이제 컬러 화면 그리고 사운드까지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 가정용 개인용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80년도 국내 컬러 텔레비전 방송인데요.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1956년도였죠. 그때는 흑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텔레비전 광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금성 칼라 TV 뉴 하이테크. 이젠 TV를 보다 잠들어도 걱정 없어요. 기능과 디자인이 점점 좋아지면서
한국 전자제품들은 80년대 효자 수출 품목으로 등극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TV를 수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1980년부터 판매가 가능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죠. 그래서 TV를 사는 게 사치를 조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TV를 못 팔게 했었대요. 자,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1980년도부터 국내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터넷 시작 언제부터? 1982년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인터넷을 시작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미국 다음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합니다. 이 인터넷을 두 번째로 연결하게 된 이유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전길남 박사님 계시죠? 이 박사님이 그 당시 미국 UCLA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파넷의 과정을 접하시고 나서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들여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길남 박사님을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구축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된 건 이 천리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천리안이라는 거를 198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인터넷의 모양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저렇게 파란 화면에 이렇게 글자와 여러 가지 기호들로 꾸며놓고 여러 사람들이 어느 한 방에 들어가서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인터넷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같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가 오면은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고 인터넷을 쓸 때는 전화를 못 썼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화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때 인터넷 용어가 등장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글자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있죠, 그냥.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가. 안녕하세요, 하이루, 이런 식으로 말을 줄여서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딩, 중딩 이런 딩으로 끝나는 것들 있죠. 이 딩으로 끝나는 말도 이 1986년 천리안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용어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전화선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게 아니라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는 랜선 그리고 각 나라별로는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광 케이블 지도를 봤는데요, 바다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 바다에 다 그 엄청 큰 광 케이블을 다 깔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 세계는 광 해적 케이블로 통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전화의 대중화입니다. 1990년대 맨 처음 휴대전화는 역시 어느 회사? 모토로라에서 1973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비로소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현재 핸드폰을 쓸 때 몇 G 시대이죠? 5G죠. 5G 혹은 4G인데 이 당시에는 1G였습니다. 1G. 이 1G는 디지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성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장애물에 아날로그 신호가 부딪히면 많이 손실이 되기도 하고 끊김 현상도 많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혁신적이었겠죠. 자, 그리고 2010년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2010년이면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2011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스마트폰을 바로 샀는데 그 스마트폰을 사자마자 했던 거는 이제 인터넷. 그 당시엔 와이파이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당시엔 3G였어요. 3G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와이파이 기호도 이게 있잖아요, 이 모양. 이 와이파이 모양도 몰라서 내가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된 건가? 3G를 쓰고 있는 건가? 그것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이끈 당사자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공개했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여러분들과 이제 카톡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영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어요. 이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봤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에는 어떤 정보통신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크게 4가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입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선생님이 지난 3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네, 사물 인터넷인데요.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물들의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 사물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예시를 한 3가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화분이 보일 거예요. 화분의 상황을 우리 태블릿으로 볼 수가 있네요. 태블릿을 가만 보면 이렇게 화분 바깥 부분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의 흙의 수분 상태나 아니면 영양 상태를 센서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식물을 가꿀 때 신경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렇게 사물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두 번째, 이 프라이팬이 사물 인터넷인 거예요. 프라이팬에 칩이 있어서 그 핸드폰으로 프라이팬의 온도를 그때그때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어떤 레시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스테이크, 뭐 리조또, 적합한 레시피들이 싹 있고요. 레시피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프라이팬의 온도를 알아서 조절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최적의 온도로 구워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LG에서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스마트홈을 꾸민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알아서 쾌적하게 만들고 단지 물어보기만 해도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손짓 하나만으로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즉시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사물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모든 사물들끼리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연결 사회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라는 건데 이제 대량의 데이터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도 여기 자, 지금 갤럭시 워치 2 자, 여기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자, 여기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체크가 돼요. 저는 76bpm인데 자, 이 정보가 핸드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또 저의 심박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저의 9월 10일 심박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동으로. 자, 저의 심박수를 보면 한 6시쯤에 이렇게 심박수가 확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저는 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박수가 높아진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뭐 의사나 아니면은 질병관리센터에 보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심박수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의료 진단이나 질병 관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워치 2로요, 혈압도 측정이 가능해요. 심전도도 측정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굉장히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겠죠. 76bpm, 80bpm 이건 그냥 숫자일 뿐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분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정보통신까지 봤는데요. 이 현대정보통신의 기술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으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그렇죠? 사물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화분, 프라이팬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했었죠. 두 번째,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융합 기술이 발달한다. 집에서도 스마트홈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냥 손으로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인간의 관점을 반영한 융합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의미 있는 지식으로 추출하고요. 네 번째, 네트워크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계속적인 변화를 거듭한다. 그래서 이 5가지 현대정보통신 기술의 특징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은 양의 발달 과정을 봤죠. 자, 쭉 다시 보면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오늘은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속도가 좋아짐에 따라 발달한 과정들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순서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순서와 내용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형성평가까지 꼭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